방금 소개받은 민주당 정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원준 정책실장입니다. 제 자료는 총 7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 폭을 좀 넓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지금 약가제도 개편이 필요한가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약품비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네릭 중심의 지출 증가 부분들은 이게 산업 생태계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또 한 축에서는 계속 신약이 쏟아지고 있고 또 비용도 비쌉니다. 이런 중증 희귀 질환 환자의 혁신 치료제 접근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정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물론 당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걸로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재정 문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네릭 난립으로 인해서 이 R&D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고 있고 또 산업 혁신의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게 경쟁력 저하로 결국은 연결되게 되고요. 또 가격 통제만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필수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 같은 이런 의약품의 품절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공급망 붕괴가 한 해, 두 해 이루어졌던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문제라서 바로 이런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문제에 있어서 복합적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개편의 필요성을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실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되기 때문에 만성질환 약품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고가 신약이 이게 많이 나오면서 이거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제네릭 난립, 여전한 리베이트 중심의 영업구조, 이게 시장의 비효율성과 만나면서 이게 총합적으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태롭게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보건의료 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필연적인 구조조정의 국면에 들어섰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약가제도는 얼핏 보면 정부와 업계의 양면 게임인 것처럼 비쳐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층적이고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한 5개의 행위자들별로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들 좀 따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의 국면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각 이해관계자의 쟁점을 5대 이해관계자로 좀 정리를 따로 했습니다만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크게 이렇게 봤었을 때 대립구조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큰 행위자는 정부 그리고 제약업계가 이제 국내와 다국적 사로 나눠지게 되고요. 환자단체와 시민단체가 또 분할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제네릭 약가 인하를 통해서 확보된 재정 이걸 통해서 건강보험의 안정성을 좀 기하겠다. 또 신약의 접근성을 확대하겠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이게 분명한 이유인 건 맞습니다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실제로는 재정 파탄에 대한 위기감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제네릭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게 되면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거라는 우려를 크게 하게 됩니다. 국내 제약업계 입장에서 보면 표면적으로는 약가 인하가 단행될 경우 R&D 투자 의지가 상쇄되게 되고 결국은 의약품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라고 하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명분은. 실제 이유는 일단 캐시카우가 붕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결국은 제네릭 수익 모델이 붕괴됐을 경우 당장의 경영 유지가 좀 어려워지고 이게 결국은 특히 중소제약사에게는 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발의 강도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국적 제약사는 이해관계가 좀 다릅니다. 겉으로는 이제 신약가치 인정이 유연하지 않을 경우 코리아 패싱과 같은 문제 또는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이 주요 이유이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인 이유는 한국의 약가가 결국 다른 나라의 약가에도 영향을 파생적으로 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약가가 깎일 경우 전 세계적인 매출 감소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공포감이 큽니다.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 제도를 바라보는 주요 이해관계자의 중요 시각 중에 하나입니다. 환자단체는 일단 치료를 포기하는 사태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이 강합니다. 숨겨진 속내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도적 절차나 행정적인 프레임이 어떻게 되는지는 길게 따질 일이 아니고 당장 이 질환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화 이거 자체가 가장 중요한 문제,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신약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가장 큰 포커스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시민단체는 좀 결이 다릅니다.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제도의 변화 또는 특히 유연계약자 같은 경우는 제약사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작용할 것이고 이게 결국은 약가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훼손할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여러 제도와 관련된 입장들의 공통점은 어떠한 명분을 갖다 하더라도 신약에 대한 보상은 결국은 제약사 배를 불리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만큼은 국민들이 보험료의 소위 말하는 부담으로 직결되는 문제다라는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해관계자끼리 첨예하게 나눠지는 이견들의 갈등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질은 결국은 그러면 이 거대한 갈등의 본질에 제네리크 전형 산업구조가 미치고 있는 파급효과가 큽니다. 정부는 일단 제네릭 수익에 의존해서 벗어나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신약을 개발하기를 원하죠. 이게 이제 정부의 요구인 거고, 업계의 현실은 우리도 하고 싶지. 그런데 그런 막대한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도대체 어디서 구할 것이냐. 그러니 현재 제네릭 수익 구조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이 충돌이 있습니다. 이게 제네리크 전형 산업 구조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갈등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는 약간 사실은 정책을 복잡하게 설계하는 것보다는 일괄인하처럼 아주 직선적이고 직관적으로 재정 절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필연적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는 의약품의 생산을 중단해버리기 때문에 공급 불안정으로 바로 이어지는 풍선 효과가 강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약가 인하를 둘러싸고도 이게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갈등도 상존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신약 가치 인정에 대한 신약의 가치 인정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에 대한 측정값의 차이가 크게 존재합니다. 정부는 일단 재정 건전성을 우선으로 하고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당연한. 그러나 제약사나 환자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깐깐한 정부의 잣대 때문에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시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로섬 게임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약사는 수익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보험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고, 환자나 심련체 입장에서는 환자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통한 생명권 보호다라고 하는 이 가치가 어느 것 하나 무시될 수 없는 가치들이 상호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갈등 구조로만 치환돼서 놔둘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럼 단순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느냐. 시스템적 타협이 가능하려면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상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서로 리스크 쉐어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또는 재정의 건전성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바로 이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같이 합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래의 핵심 축은 바로 합리적 사후관리를 통해서 이게 재정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일단 진입장벽은 낮추되 이후에 어쨌든 이 평가를 통해서 이게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트레이드오프라고 하는 관계가 상호 작용을 해야 시스템적 이 합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능하고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굳이 나눠서 설명하자면 지금까지의 개념이 제로섬적인 프레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플러스섬적인 사회적 계약,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지 않겠냐. 재정이용과 관련해서도 이제 일방적인 떠넘기기나 약간 일괄이나 같은 개념이 아니라 위험을 분산하는 쪽으로 신약의 가치에 있어서도 혁신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관점으로 사회적 계약 형태로서 지속 유지 또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약가제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가격 조정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벗어나서 정부, 제약사 그리고 환자 모두가 승리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크게 손해보지 않는 사회적 계약으로의 체질을 바꾸는 시스템적 전환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기획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고 하는 과제, 또 환자의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또 제약바이오 주권을 어떻게 확립할 것이냐, 이 세 개의 균형점에 가치 기반 보상 체계의 확립이라고 하는 가치고를 통해서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상대 핵심 목표라고 저희는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 새로 만들어진 약가제도 개편의 중요한 네 가지 축은 신속 등재, 가치 보상, 가격 합리화, 공급 안정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치와 관련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를 가산하도록 하는 기본 설계를 했었고요.
등재 기간을 대폭 줄이는 쪽으로 했습니다. 제네릭 산정률을 하향함으로써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필수 원료 의약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원가에 대한 지원, 보전, 가격 구조에 대한 보전을 통해서 공급 안정을 도모하겠다라는 게 이 내용이 담겨 있는 크게 큰 네 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없었던 준혁신형 기업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준혁신형도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 가는 발판으로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급작스러운 제도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될 필요도 있겠고, 또 어떤 기업은 R&D에 투자를 통해서 기여하기도 하지만 또 일부 기업은 R&D 투자가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충분히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도 안에서는 충분히 포용하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소제약사라 하더라도 뭐 퇴방약이라든지 필수의약품의 공급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적정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물론 계속 머물러 있는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성장 과정을 통해서 혁신형으로 가고, 또 혁신형은 이제 글로벌 신약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이 모멘텀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치 중심의 보상 체계가 구상하고 있는 기본 설계이고요. 두 번째, 공급망 안정과 관련해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국산 원료를 우대하거나 또 퇴방약에 대한 원가를 보전해 주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수급 불안정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급망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등재 절차에 대해서 등재 절차를 획기적으로 좀 단축함으로써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되 진입 장벽은 낮추되 사후 평가는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사석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입학 정원제에서 졸업 정원제로 바뀌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학교 가는 건 좀 쉽지만 졸업이 좀 어려워지는 구조로 전환되게 될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결국은 기업들도 이후에 급여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사후관리 체계가 계속 보강이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네릭 약가 산정 체계야 수식의 산식의 개념으로 접근할 테니까 그런 걸 하겠지만, 사용의 약가 연동제라든지 급여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평가들은 훨씬 더 계속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 개편을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를 한번 짧게 정리해 보자면, 일단 혁신 보상과 관련해서는 혁신형 제약 기업에 대한 약가 인하가 명확해졌다라고 본 거고요. 공급 기반과 관련해서도 국산 원료 자급화라든지 원가 보전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재와 관련해서 이미 유형계약제라든지 신속 등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네릭 약가 부분들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계단 약가 구조 안에서 45% 수준에서 인하 폭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 45%도 이제 사실은 업계와 정부 간의 줄다리기 끝에 타협의 산물이다, 저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당초 계획은 40% 내지는 40% 초반을 계속 고수했고요. 마지막 타협이 있기 전까지도 그 원칙은 유지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업계 입장에서는 너무 업계가 받게 되는 타격이 너무 크다는 이유가 있었고요. 업계는 한 48% 내외 정도 수준의 혹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쪽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타협이 잘 안 됐습니다. 이게 아마 그래서 정치권이 좀 개입을 하고 이 타협의 지점을 좀 찾으려고 노력했고요. 또 하나 정부가 이 계난식 약가인의 모델로 삼았던 것이 프랑스와 일본 모델인데요. 묘하게 또 두 나라의 수치가 50과 40이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뭔가 합의 가능한 점을 좀 찾는데 이 부분은 정치적 타협도 존재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도 변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좀 감소시키고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의 재정의 여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또 R&D에 대한 이 여유분으로 R&D에 대한 보상이나 국산 원료 우대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혁신 신약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되면서 상생의 톱니바퀴가 이루어질 것이다라 저희는 이제 너무 낙관적이긴 합니다만은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 정책이 제대로 순기능적인 역할을 했었을 때 이루어지는 구조의 변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후속 과제가 뭐가 있을까? 이게 업계에서 또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속 과제를 따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약가제도 개편안이 담고 있는 방향성, 정책적 방향성 때문에 당연히 보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후속 개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는 아무래도 가격구조 통제가 중점이었다고 한다면 이후의 약가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의 이후의 과제는 결국은 영업방식과 생산구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직면하게 됩니다. CSO는 영업의 행태에 있어서 이제 책임의 전가 구조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CSO의 위험의 외주화도 이루어지지만 CSO가 다단계 형식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거나 아니면 하청의 재하청 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행위가 누구로부터 기인한 것인가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제도와 그러니까 혁신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위탁 생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다가 1+3이 만들어졌죠. 그 시점에는 그 제도의 변화도 큰 기여를 했다고 물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와서 보면 혁신에 대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적정한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혁신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하나 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3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는 혁신에 대한 자기 책임이야 자기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동일한 약가를 해줘야 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제도와 이 위탁 생산은 사실은 제도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는 반드시 후속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아마 조만간 이와 관련된 토론회가 됐든 국감에서 문제제기가 됐든 관련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은 CSO 위탁 제약사에 대해서 CSO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또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과 관련된 부분들을 분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도 개선의 다음 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위탁 생산과 관련해서도 결국 아까 이미 설명드렸듯이 직접 생산하고 R&D 역량을 강화하고 직접 생동하는 회사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과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회사가 동일한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그게 공평하고 공정한 제도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공동생동에 대한 제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결국은 아마 약가에 대한 추가이나 그 다음에 위탁제조소의 품질관리 부실이라든지 공정 불법 발생했을 경우에 원스타이크아웃제가 도입되는 거고 공동생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단계로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약기업들의 생존 전략, 저희가 예상하는 또는 저희가 권고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업계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혁신형 필수약 비중이 높은 기업은 수익성이 향상되는 기회구조가 될 것인 것 같고요. 제네릭 매출에 의존하는 기업은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 제도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내 제약사의 생존 조건은 결국은 체제를 개선하고 다각화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중소제약사 입지는 축소될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제도 안에서는. 결국은 R&D 비율을 확대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를 확보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국내 제약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국적 제약사는 결국은 이 체리피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케이크에서 제일 맛있는 거 먼저 좀 얌체짓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이런 인식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또는 국내 보험에서 이익만 너무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프레임,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사실은 다국적 제약사가 갖고 있는 주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사회에 무슨 기여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진정성 있는 상생 모델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신약이 이제 본사에서 충분히 기술 부분이나 아니면 에비던스는 입증해낼 텐데 한국 사회에서 그게 가치를 동반해서 어떻게 보장받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혁신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성과로 과연 나타나고 있는지 아직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서는 신속 등재가 가장 큰 핵심 기회라고 보여지겠고 국내 제약사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가산 또 필수약에 대한 보상 체계 이게 핵심이겠죠. 위험 요소는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서는 등재 이후 과정 그다음에 재평가 이게 가장 이제 위험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는 다 품목을 관리하면서 일어나는 리스크 요인도 있을 거고 또 기등재 제네릭도 역시 이제 인하 대상 품목으로 점점
흡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약 중심 모델 안에서는 좀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증명해낼 것이냐, 지켜낼 것이냐가 관점이 될 것 같고, 국내 제약사는 결국은 제네릭 품목에 대한 합리적 개편이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원료 생산, 그 다음에 계량 신약 같은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집중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어찌됐건 이 부분들은 제약산업이 주는 충격도 있을 거고 파급 효과도 크고 위기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기적 산정 전략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제약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구조로 활용함으로써 결국은 글로벌 시장을 리더하는 회사들을 갖게 되면서 제약산업이 융성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정책을 설계했던 또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 세력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강연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